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해가 시작됐나 했는데 어느새 오늘이 벌써 21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 결심한 일들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71%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21일 동안 지속해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1000명 넘는 우등생을 만들어낸 정철희 교수의 21일 습관 정복 프로젝트 21일 공부 모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 21일간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의 생체 시계가 교정되는데 최소한 21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건 공부뿐이 아닐 겁니다.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21일간 계속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찾아오는 새로운 습관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1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는 3월에서 5월 사이가 제철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겨울철 대표 열매 채소로 자리매김했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서량입니다. 잼으로, 주스로, 또 케이크 위에 푸짐히 얹어 즐기는 이것. 꼭지만 떼어내면 바로 통째로 먹을 수 있고 국내에선 논산, 고령, 하동, 산청, 담양 등에서 많이 재배되는 맛있는 붉은 과일. 이것은 딸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0107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8703-1361번을 비롯한 17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오는 2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축산농장의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사, 도축된 축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 축산농가 대상 전화점검을 하는 예찰원 등 1000여 명의 업무가 중단되는데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제는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 아시다시피 축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도축된 축산물의 위생검사량이 급증할 뿐 아니라 추위와 함께 조류독감 등의 축산 질병도 창궐해서 업무가 집중되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경고 파업이라고 하는데 파업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업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동시에 일손을 놓는 건 방역본부가 업무를 해온 20여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여 년 가축 방역과 축산물 안전을 책임져 왔지만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또 기간 운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파업의 핵심 이유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어떤 기관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기관 명에서도 알 수 있듯 효율적인 가축 방역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위생안전 향상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올해 창립 23년이 됐고요. 전체 직원은 1274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정원이 가장 많습니다. 본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고요. 경기, 강원, 충남 등 이렇게 9개의 도본부, 또 도본부 아래에 43개의 지역사무소, 3개의 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업무는 축산질병을 예방하거나 축산질병이 발생했을 때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방역사분들이 있고요. 또 도축된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검사원, 또 축산농가에 전화로 특이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찰하는 예찰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기관의 핵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면서 모두 현장을 뛰는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방역본부 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5가지인데요. 비정상적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라, 또 현장 인력을 충원하라, 열악한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 방역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사정 협의의 틀을 구성하라 등인데요. 우선 비정상적인 기관이라고 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방역본부 내 전체 직원은 1274명인데 본부에서 근무하는 55명의 행정인력만 정규직이고요. 방역, 위생, 검역, 예찰 업무와 같은 이 기관 본연의 일을 하는 1219명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95.7%의 직원이 무기계약직인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할 일은 많지만 권한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이 있지만 방역본부 기관장인 위성환 본부장은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본부 노조에 따르면 1,200여 명이 넘는 조직 그리고 AI라든가 특별 방역기관을 운영하고 또 가축질병 발생 시 회의에 참석을 하는 등 이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 비상임 기관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네. 가축질병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15개 기관만 기관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방역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들의 요구는 상임 기관장이 좀 임명이 돼서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고 업무량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데 일단 그 구성 자체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1,000명 넘는 조직의 기관장이 비상임이고 네. 또 전체 직원의 거의 전부 다가 무기계약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육류 소비량은 밥보다 많아지고 있고요. 또 가축 질병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 위생이라든가 방역 관련 업무는 점점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인 현장 인력들은 행정 인력 55명의 2배 쓴 만큼 또 행정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2인 1조로 운영도 못할 만큼 인력 부족 사태를 겪는데 그조차도 행정 보조를 하느라 일부는 빠져나가게 되고요. 남아있는 방역사들의 업무는 점점 더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역본부의 특이사항 중 하나가 기관의 운영 예산을 국비 60%, 지방비 40%로 나눠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비가 40%가 이제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각 도별로 인원이 배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축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항이 방역본부 노조에서 문제 삼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비정상적인 조직 구조의 몇 가지 사례였습니다. 네, 조직 구조를 들여다봤고 근무 여건은 실제 어떤지 들어볼까요? 예, 김필석 방역지원부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무임금 무노동을 감수하면서 이번 파업을 가결했다는 것은 기관을 이대로 방치하겠다가는 희망 없이 이대로 다 죽는다는 위기감에서 온 구성원들의 의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952명 중에서
891명, 그러니까 97.2%가 찬성이라는 이 압도적인 파업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만큼 근무 여건이 힘들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김필성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면 방역사는 2인 1조 근무를 해야 가축을 다루다가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에 다소 수월한데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10% 이상이 되고요. 심지어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76%가 1인 근무 체제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9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업무량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은 없어서 이를 견디다 못해서 지난 3년간 이직한 방역사는 69명입니다. 이제 전체 13.9% 수준인데 고용노동 통계의 상용 노동자 이직률인 2.2%보다 훨씬 높은 이직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업무 양도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도 상당히 많다고요. 예, 방역본부 노조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업무 중에 가벼운 상처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소 구제역 검사를 위해서 한우농장에 방문해서 시료 채취를 다 하고 소를 고정하는 보정 장치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소가 몸을 밀치다 보니까 늑골에 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또 소의 시료 채취를 다 하고 이동을 하려는 순간 다른 소가 달려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들고 있던 주사기 바늘이 윗입술을 간통해서 코 안쪽을 찌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2011년에는 체혈 중에 소에 받쳐서 장기 손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됐고 결국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사고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업무량 또한 과다합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과다한데 가축방역사 496명이 검사해야 하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수가 1억 9,62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 방역사 1명이 39만 5천여 마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업무 특수성에서 오는 또 상황도 있겠네요. 예, 가축 질병 중에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는데요. 가축 방역사들은 기본적인 예방 조치 없이 일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큐열이라든가 브루셀라, 결핵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 체계가 마련돼야겠고요. 또 감염이 된 후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현재는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치료를 해야 하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우리 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예. 이면에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진짜 오늘 알게 됐네요. 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2022년 신년사에서 가축 방역의 시스템화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했는데요. K 가축 방역의 주역, K 가축 방역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는 가축위생 방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본부 노조는 스스로를 K 가축 방역의 주역이 아니라 K 가축 방역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열악한 현실을 참고 참았으나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1차 경고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방역본부의 사측 그리고 정부가 부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입장으로 방역본부 노조가 예고한 1차 경고 파업 이후에 무기한 파업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와 공공운수노조, 방역본부 노조 관계자들의 실무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걷기 좋은 길 안내해 주실 텐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재작년부터인가요? 매일 뉴스 처음 소식이 코로나 확진자 통계인데요. 맞습니다. 재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격리 시설로 지정되어 작년 10월까지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전면 개방을 목표로 다시 문을 연 곳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인데요. 안성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안전하고 쾌적한이라는 말에 끌려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네, 열자마자 발빠르게 다녀오신 건데 자연휴양림이 이제 예약하기가 원래는 참 어려운 곳들인데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어떤가요? 예. 저는 숙박이 아니라 낮에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네. 그곳에는 전기가 공급되는 오토 캠핑장이 있었고요. 차량 2대가 캠핑을 준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평일이라 그런지 코로나로 잠시 운영이 중단된 뒤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아는 분들만 아시는지 제가 갔을 때는 좀 한산해 보였는데요. 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국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숲나들이 사이트를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는 영어 소문자 2입니다. 네. 코로나가 참 많은 어려움을 안겼는데 자연휴양림도 진짜 좀 타격을 입었겠네요. 네. 월간산 1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렴한 가격으로 깊은 숲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여전히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이는 여전히 주말 예약은 힘들다는 걸 말하고요. 또 2021년도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 1~3분기 국립자연휴양림 수지 현황에 따르면 1분기 43억 원, 2분기 12억 원, 3분기 16억 원의 꾸준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4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1년도 적자가 유력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주요 적자 요인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를 꼽고 있었는데요. 이용객 숫자를 보면요. 2019년은 465만 명 정도, 2020년은 300만 명, 무려 35.5%나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2021년 3분기까지 통계를 보면 225만 명이 불과해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적자가 쌓이면 부담되는데 대책이 좀 있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중 산림 휴양 기능의 가치는 18조 4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숫자상 적자로만 볼 게 아니라 자연휴양림의 조성 목적,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 교육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행복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모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휴양림이고요. 자연휴양림은 크게
국립, 공립, 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숲나들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휴양림 소개는 물론 예약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자연에서 힐링을 하고 싶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즐겨찾기 해놓고 진짜 보기라도 해야겠어요. 예,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골고루 이용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주말 예약이 힘든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자, 안성에 있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어떤 나무를 보고 오셨습니까? 네, 굴피나무입니다. 그 서운산 자연림이 있는 서운산은 높이는 547m인데요. 경기도의 최남단인 안성시 서운면과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을 경계로 차령 산맥의 중간 지점에 있는 바위가 거의 없는 유순한 산세를 가지고 있는 산이었고요. 또 조용하고요. 8년의 공사를 거쳐 2018년에 개장한 곳이라 시설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 주위에는 2016년 인기 드라마 도깨비 그 촬영지였던 성남사가 있고요. 서운산 이름과 관련한 청룡사도 있습니다. 서운산의 서운은 상서로운 구름인데요. 청룡이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서운산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공된 지 4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오토 캠핑장이 잘 되어 있었고요. 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보니까 단풍나무, 좀 더 올라가니까 이팝나무가 줄지어 있었고요. 길가 옆, 그러니까 산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울창한 소나무 숲 앞에 나뭇잎 떨어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솔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었는데요. 죽어서 자세히 보니 굴피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굴피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굴피나무도 이제 이름이 특이해서 네. 굴피집과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지난번에 그 장태산 자연휴양림 소개해 주실 때 굴참나무 얘기하면서 굴피집이 굴참나무 껍질로 만든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럼 굴피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네. 그래서 굴피나무는 참나무과인 굴참나무와 달리 가래나무과 낙엽교목으로 높이 5에서 12m, 지름 60cm까지 자라는데요. 경기도 이남에 주로 분포하고요. 도서 및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굴피집의 굴피는 참나무 종류의 두꺼운 껍질을 말하고요. 굴피나무 이름을 보면요. 껍질로 그물을 짜는 나무라는 뜻의 그물피나무에서 굴피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껍질을 이용하는 나무 이름에 껍질 피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굴피나무의 질긴 속껍질을 가지고 물건을 묶는 줄로도 사용했고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쓰임새가 아주 좋았네요. 네네. 일상에 큰 도움을 줬는데 열매가 처음에 솔방울인 줄 아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 열매를 봐야 굴피나무를 또 구별해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방울은 보통 소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네. 잣나무처럼 다른 나무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솔방울과 비슷하면 대략 솔방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솔방울을 만드는 건 거시식물의 특징인데요. 그 솔방울의 구조를 보면은 그 비늘 조각들이 켜켜이 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날개 달린 종자들이 그 바람에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굴피나무는 식물 도감을 보면은요. 같은 가래가 나무인 가래나무나 호두나무 그리고 중국 굴피나무처럼 속시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솔방울과 비슷하고요.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열매 조각이 층층이 갈라집니다. 그 사이사이에 길이 5mm의 납작한 씨가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이 씨가 바람에 날려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거시식물의 특징인 풍매화가 되는 건데요. 우리 나무 비교 도감을 보면은 충매화와 풍매화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곤충이 꽃가루 바지를 하기도 하고 바람이 꽃가루 바지를 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6월에 그 황록색의 안꽃 이삭을 둘러싼 역시 황록색의 숫꽃 이삭을 보시면 그 의문이 조금 풀리실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에 한번 또 관찰을 나가봐야겠네요. 네. 다른 나무는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식물이 무성생식에서 유성생식으로 나아간 것은 그 환경 변화에 따라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고요. 풍매화에서 충매화가 된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확실한 시스템만 남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도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은 들여다볼수록 어렵고 신비로운데요.
굴피나무 열매를 사진에 담고 주의를 보는데 가장자리가 얼어있는 계곡에서 둥근 열매들이 가늘하단 줄기에 매달려 있는 게 다가가니까 미국 가막살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막살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에 아예 미국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럼 건너온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가막살이는 국화과 한해살이 풀로 귀하식물인데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도깨비 바늘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들이나 산길 풀숲을 걷다 보면은 바지에 바늘 같은 열매들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네. 언제 붙었는지 몰라서 도깨비처럼 몰래 들러붙는다 해서 도깨비 바늘이라고 했고요. 도깨비 바늘은 주로 건조한 곳에 잘 자랍니다. 도깨비 바늘과 거의 모습이 비슷한 풀로 가막살이가 있는데요. 가막살이는 물가 등 습지에서 잘 자라고요. 가을 수확기 때 역시 미늘 같은 갈루리가 있는 열매들이 까맣게 달라붙는다고 해서 가막살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분점을 말씀드리면요. 도깨비 바늘은 국화과처럼 가짜 꽃인 혀꽃이 있고요. 가막살이는 같은 국화과이지만 혀꽃이 없고 꽃 밑에 녹색의 꽃받침 조각이 있습니다. 또 열매를 보면요. 도깨비 바늘은 두 팔을 하늘 위로 쭉 뻗은 듯한 모습이고요. 가막살이는 두 팔을 좀 넓게 벌린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산천에는 도깨비 바늘보다 가막살이보다 미국 가막살이가 거의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이제 갖고 놀기 참 좋았는데 어릴 때는 미국 가막살이가 이렇게 잘 퍼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요. 먼저 우리 토종인 가막살이와 미국 가막살이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막살이는 줄기가 녹색이고 잎은 작은 잎이 3개로 보이지만 복엽이 아닌 단엽이고 종자는 편평하고 까락이 2개이다. 여기서 까락은 벼 나달에 붙은 그 수염 모양의 털 같은 것을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가막살이는 줄기가 붉은색이고 잎은 3개의 작은 잎으로 된 진짜 복엽이고 종자는 가막살이와 마찬가지로 편평하고 까락이 2개이다. 또한 가막살이에는 혀꽃이 없는데 미국 가막살이에는 작은 혀꽃이 있는 게 특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가막살이가 잘 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이 원산지 미국 가막살이는 비가 온 뒤 물살이 흘러갈 때 밑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종자가 자연스럽게 물에 떠서 물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침수에도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창에 미국 가막살이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산천 곳곳에 이제 퍼져 있다는 거군요. 네. 가막살이나 도깨비 그보다도 도깨비 바늘. 참. 오늘 굴피나무 얘기에선 이제 충매화, 풍매화 얘기 들었고 미국 가막살이는 이제 물 타고 흘러다니면서 번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식물의 세계 다양하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도깨비 바늘이나 미국 가막살이가 미늘 같은 바늘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붙는 것도 씨를 이동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벨크로로 불리는 찍찍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굴피나무 열매를 화양수가라고 하는데요.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식물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감사한 생명체인데요. 자연휴양림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실 때 주변의 식물도 잘 살펴보시면 자연이 더 가까이 우리한테 올 것 같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는 좀 춥지만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영하 7.8도로 바람도 좀 강해서 체감온도는 낮은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7도 정도로 예년 기온 3, 4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좀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남부, 인천, 충청은 나쁨, 광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휴일 보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주말 밤에 충남, 호남,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제주도, 동해안, 남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603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800여 명 정도 늘었고요. 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2,400여 명이나 많았습니다. 그제 5,000명대 이어서 어제는 6,000명대 후반까지 크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더 많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488명으로 400명대까지 내려왔고요. 병상 가동률도 23%로 2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28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진자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로 평균 추세가 형성이 되면 이른바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하면 진료 체계는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 병원이 아니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한 PCR 검사는 유증상자, 고위험군, 고령자, 밀접 접촉자 등으로 대상 범위를 좁혀서 시행하고 다른 환자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합니다.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네. 다만 동네 병의원이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낮은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미크론 관련 의료 체계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광주 붕괴 사고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방식을 승인 없이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이 이 붕괴가 시작된 옥상층에서 기존 설계와 다른 공법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원래 나무로 거푸집과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39층에서는 계획과 달리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무지보공법으로 바닥에 지지대 없이 이 철근 자재만 사용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재래식 공법에 비해서 공정이 간단하지만 이 콘크리트에 하중이 쏠리면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한 철근 자재가 연결부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서 콘크리트에 물이 새거나 하중이 쏠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공법을 바꾸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광주시는 아무런 변경 신청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불교계와 좀 갈등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면서 이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가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지나가는데도 관람료를 받는 데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계종은 불교를 폄훼했다면서 이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이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17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조계사에서 108배도 올렸습니다만 조계종은 오늘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이 자신의 탈당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에 빗댄 이핵관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당혹감을 내비쳤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여권 인사들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억울한 점이 많겠지만 이 불교계의 요구 중 하나라면서 지금처럼 선당 후사가 필요할 때가 언제겠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진 것 같다고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그제 저녁 홍준표 의원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그리고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그리고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할 인사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공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홍준표 의원은 당의 소중한 어른이지만 추천한다고 무조건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로 인재를 추천한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자, 더불어 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고요? 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 신고서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와 더불어 시민당 당직자 등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자, 북한이 핵과 ICBM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첫 제재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통신은 이 회의에서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조선중앙통신은 전하지 않았고요. 또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요? 네,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7층 높이 빌라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빌라 7층에 있던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탈출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출한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지난해 9월에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도망을 쳤고 이번 달 초에 일행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쳤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끌려왔는데요. 이때부터 팀장 박모 씨를 비롯한 합숙소 직원들이 이 남성을 테이프로 묶고 목검으로 때리거나 삭발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합숙소에서는 분양 홍보를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8명 중에 1명을 빼고는 이 팀장 박 씨 부부를 비롯해 모두 20대였고 가출한 10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들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 20년 넘게 쌀을 기부한 천사농부 소식 끝으로 들려주시죠. 네, 대전 유천동에 거주 중인 70대 류지연 할아버지입니다. 올해도 대전에서 주민센터 2곳에 쌀 200부대를 기부했는데요.